어제 브롱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펜스테이션과 뉴헤이븐 사이 엠트랙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뉴저지주가 가뭄주의보 다음 단계인 가뭄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물전략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아침 난민 쉘터 인근의 브루클린 공원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브롱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엠트랙은 운영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펜스테이션과 뉴헤이븐 사이 열차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오후 2시 16분 1601 브롱스데일 애비뉴 뒤편 변압기에서 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건물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세 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시 30분경 엠트랙에서의 화재가 접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이 꺼지면서 열차는 펜스테이션과 뉴헤이븐 사이에서 멈춰섰습니다. 한편 노스이스트 지역에선 심한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지속되고 있어 대규모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으로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FDNI는 노스이스트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 모든 화재를 야기한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산불은 지금처럼 매우 건조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지속되는 가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뉴저지주가 가뭄주의보 다음 단계인 가뭄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이 물절하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가뭄주의보 다음 단계인 가뭄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뭄경보 단계에선 자발적인 물절약이 권고되지만 가뭄 긴급 단계에 들어서면 강제 급수 제한으로 그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머피 주지사는 물 절약을 일상화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을 일상생활 습관으로 적용하는 게 어렵겠지만 뉴저지는 현재 이례적인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스티븐 돈버 기상학자는 현재 건조 정도가 120년 만에 가장 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기록적인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가뭄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지만 기상 예보에 따르면 이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한편 10일 밤 뉴욕시에서는 9월 말 이후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워낙 적어 가뭄 해소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상수원 저수지 레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가뭄주의보가 발령된 뉴욕에서도 멀지 않아 가뭄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아침 브루클린 공원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5분경 21세 남성은 플러싱 애비뉴와 클린턴 힐의 스투우벤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스투우벤 놀이터에서 복부에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달아났고 범죄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원 놀이터는 지난 7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현장에서 자고 있던 난민을 공원 직원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2건의 총격 사건과 같은 저녁에 일어나 난민 쉘터가 폐쇄됨에 따라 갈 곳을 잃은 난민 노숙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범죄 현장은 난민 쉘터와 불과 몇 블락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난민 쉘터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정권 인수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 오전 11시경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축하하며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것을 확실히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어렵고 많은 경우 그리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원활하게 이뤄질 정권 이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이양과 관련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의회를 방문해 연설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오늘 향후 2년간 상원을 이끌 다수당 원내대표로 존 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존 튠 연방 상원 의원이 13일 실시된 공화당 원내대표 최종 투표에서 29표를 얻어 24표에 그친 존 코닌 의원을 제치고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마가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릭 스콧 상원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3표를 얻는 데 그쳐 조기에 탈락했습니다. 튠 의원은 지난 18년간 상원 원내대표를 역임하다가 은퇴하는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튠 의원은 친트럼프 계열이 아닌 전통적인 보수 성향을 지닌 의원으로 차기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튠 의원은 1961년생으로 사우스 다코타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한 뒤 2005년부터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더일은 튠 의원은 친절하고 겸손한 회의 운영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차기 내각에서 중책을 맡으며 제2인자로 부상했습니다. 또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앵커가 국방장관을 맡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빠른 속도로 인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와 낭비를 청산하고 효율을 높이는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임명, 사실상 차기 정부는 트럼프 머스크 공동정권이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국방부 장관에는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앤프렌즈의 주말 공동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임명,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말을 낳고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올해 44세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육군 소령 출신이어서 그동안 대장급이 국방장관을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만을 고려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슈퍼 천재라고 평가하는 등 일찌감치 머스크에게 주요 포스트를 맡길 것이라 공언해왔고 정부 효율부를 맡김에 따라 연방정부는 전례 없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 대사에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중동 특사에는 부동산 재벌 스티븐 위트코프를 지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낙점되자 연방정부가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파산하든지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고 발언, 대대적인 수술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연방기관이 왜 428개나 필요한가, 듣도 보다 못한 기관이 많고 업무 영역이 겹치는 기관이 많다,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머스크는 현재 428개인 연방기관을 4분의 1 수준인 100개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연방정부 조직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기구 감축, 인력 재배치 및 해고 등 피비린내 나는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머스크는 또 연방정부가 효율화되든지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든지라는 글을 올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는 식의 극단적인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투명성을 최대하기 위해 정부 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가 심해 잘라내야 할 것을 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알려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국민은 과감한 정부 개혁에 표를 던졌다. 우리는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적이고 강력한 개혁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테슬라 등 미국의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라는 점에서 사적인 이익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고 정부 조직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12개 이상의 연방기관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사업을 수주한 상황이므로 이 같은 기업의 사주가 정부 계약을 감독하는 정부 효율부를 이끈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도 정부 효율부가 정식으로 연방정부의 부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백악관의 자문조직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비공식 자문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고용하는 등 트럼프와 코드를 맞춰왔는데요. 내년 선거 일정을 고려 재판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재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현재 내년 4월 21일로 재판 일정이 정해졌으나 뉴욕시장 선거 시즌임을 고려 이를 4월 1일 이전으로 앞당겨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변호인은 현재 재판 일정상 최소 4주에서 최대 6주가 걸리면 빠르면 내년 5월 말, 늦으면 6월 초 판결이 예상되며 이때는 내년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예비 경선 한 달 전으로 예비 경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예비 경선의 사전투표는 6월 14일 시작되며 아담스 시장은 재선에 도전할 것이므로 재판 결과가 선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변호인은 이 서한에서 아담스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차고 넘친다는 식으로 표현, 뇌물수수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거에 나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제 오는 15일까지 검찰 측이 신속 재판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재선 의사를 밝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고무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아담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듯 아담스를 감싸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추천해주기도 하는 등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뒤 대대적으로 추진할 불체자 추방과 관련 뉴욕시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 자신과 케미가 맞는 아담스를 시장에 앉힌 뒤 뉴욕시경 등과 불체자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오프라 윈프리 측에 거액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이어 흑인 인권운동으로 잘 알려진 알 샤프튼 재단에도 5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지난 9월 5일과 10월 1일 흑인 목사인 알 샤프튼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에 각각 25만 달러씩 5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알 샤프튼 목사는 지난달 20일 MSNBC의 해리스 단독 인터뷰에서 대담자로 나선 인물이며 이 인터뷰는 해리스에 대한 우호적인 질문으로 일관 해리스 편향적인 인터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는 알 샤프튼 목사 측에 거액을 기부한 뒤 사실상 짜고 친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흑인표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금권 선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알 샤프튼 목사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포장돼 있지만 재단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인권운동이 아닌 자신의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해리스 캠프는 알 샤프튼 목사 외에도 다른 흑인 및 히스패닉 단체에 54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 밖에도 흑인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운영하는 회사인 하르포 프로덕션의 선거운동 인터뷰 프로그램 제작 등에 대한 비용이라며 10월 15일 50만 달러씩 두 차례 1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해리스가 흑인표를 얻기 위해 윈프리에게 선거 비용으로 위장, 거액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윈프리는 그동안 계속 침묵을 지키다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고 회사가 선거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금권 선거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라면 수출액이 무려 65% 급증하면서 올해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1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면은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농식품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이 같은 수출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총 수출액은 12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면 수출액은 2014년에는 2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5배 증가했으며 지난 4월에는 월간 수출액으로는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한 뒤 지금까지 계속 매달 1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별로는 중국이 2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6% 증가하며 1위에 올랐고 미국이 1억 8천만 달러로 65% 폭증,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으로 평가받는 중남미에 대한 수출은 전년보다 71% 늘어나는 등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라면 수출이 급증한 것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이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 라면을 먹겠다는 로망이 폭발했고 SNS 등에서 라면 먹는 사진을 올리는 등 라면 챌린지가 유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라면 수출은 20억 7천만 개로 명길이는 지구의 2,600바퀴에 해당하고 세계 80억 인구 중 4명당 1명꼴로 한국 라면을 먹은 겁니다. 은퇴자 부부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만 생활할 경우
뉴욕시에 산다면 한 달치를 받아도 고작 11.5일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금융업체 고뱅킹 레이츠닷컴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인의 월 평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1,871달러, 부부는 2,73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연금으로 11.5일만 살면 돈이 떨어지며 추가로 4,589달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뱅크 레이츠닷컴은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는 살 수 있는 기간이 평균 19일에 그쳤고 특히 6개 도시에서는 열흘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뉴욕시는 연금으로 살기 힘든 도시 중 14번째로 랭크됐고 뉴저지 저지시티는 14.18일간 생활할 수 있고 3,187달러가 더 필요해 21번째 힘든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뉴저지주 뉴욕은 연금으로 16.7일간 살 수 있고 2,288달러가 더 필요해 29위에 오르는 등 뉴욕 뉴저지에서는 50개 도시 중 3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는 단 6.73일, 프레몬트에서는 7.02일, 산호세에서는 7.5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91일 등 캘리포니아주 도시 7개가 연금으로 살기 힘든 10대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또 호놀룰루가 5위를 기록했고 뉴욕 인근에서는 보스턴이 18위, 워싱턴 DC가 19위로 조사됐고 위스콘신주 메디슨이 49위, 플로리다주 세인페테르스버그가 50위로 비교적 저렴했지만 50개 대도시 모두 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존이 배송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내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려주고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섰습니다. 로이터는 12일 아마존이 직원의 배송을 도와주는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마존이 현재 소비자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인 에코프레임의 확장 제품으로 소형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경은 배송 직원이 처음 가보는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위치가 어디인지, 복도에서 어디에서 돌아야 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안경에 바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표시해줍니다. 안경에 GPS가 탑재되기 때문에 배송 직원은 별도의 GPS를 휴대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아마존은 현재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인 단계로 아직 기술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어 배송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하지 않고 벤처 캐피털 회사 1789 캐피털에 파트너로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석 달 만에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당선됨으로써 강력한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지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순이익 감소 등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 운용에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태 뒤 벌어진 이라크 전쟁 동안 악명 높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이라크 남성 3명에게 4,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은 용역기업과 미군 병사들이 공모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CNN 경영진은 이번 대선 방송이 저조한 시청률을 보임에 따라 대규모 회고를 예고,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NN의 선거 당일 특별 개표 방송의 시청자 수는 510만 명으로 예전보다 크게 떨어진 낮은 숫자였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이용자 숫자 7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최로 라스베거스 아르테 뮤지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알리는 미디어 아트 전시가 열립니다. 전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에게 1심 선고 공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조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3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